안녕하십니까. 에듀닥터 운영자 강쌤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에너지 관리 기능사 필기 기출 문제 2014년도 4회차 3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1번. 보일러의 열 효율 향상과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1번에 보시면 공기 예열기를 설치하여 연소용 공기를 예열한다. 자, 이거 폐열 회수 장치죠. 그래서 연소용 공기를 미리 예열해서 연소실로 넣어주기 때문에 연소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 효율 향상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절탄기를 설치하여 급수를 예열한다. 이것도 폐열 회수 장치잖아요. 그래서 급수를 미리 예열하기 때문에 좀 더 쉽게 온수를 만든다거나 좀 더 쉽게 증발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열 효율이 향상됩니다.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가능한 한 과잉 공기를 줄인다. 자,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은 연소실 내부에 필요 이상의 공기가 들어간 거를 우리가 과잉 공기라고 하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 하면은 연소실 내부에 필요 이상의 공기가 들어갔다. 자, 이때 연소실 내부의 온도보다 기본적으로 공기의 온도가 차갑습니다. 그러니까 과잉 공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연소실 내부의 온도가 감소되겠지. 그로 인해서 연소가 좀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잉 공기를 줄임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야? 열 효율을 높인다라고 보는 거지. 그래서 1번, 2번, 3번 모두 어때요? 열 효율이 향상되겠고요. 그럼 틀린 건 4번이겠지. 4번에 보시면 급수 펌프는 원심 펌프를 사용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펌프의 종류와 열 효율과는 관계가 없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러므로 31번에 틀린 것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 증기 보일러에 설치하는 유리 수명계는 2개 이상이어야 하는데 1개만 설치해도 되는 경우는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거 32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155페이지에 보시면 나오고요. 그리고 뭐 교재를 보셔도 되고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답은 1번입니다. 소형 관류 보일러일 경우에는 유리 수명계를 1개만 설치해도 돼요. 그러면 나머지 왜 틀렸냐? 2번에 최고 사용 압력 2메가파스칼이 아니고요. 최고 사용 압력 1메가파스칼 미만인 보일러고요. 그 다음 3번에 동체 안질은 800mm가 아니고 750mm 미만인 보일러고요. 그 다음 4번에 2개 이상의 원격 지시 수명계를 설치한 보일러가 아니고 1개 이상의 원격 지시 수명계를 설치한 보일러가 됩니다. 자, 그래서 32번에 맞는 거는 1번밖에 없죠. 자, 그 다음 33번. 보일러 내부에 아연판을 매다는 가장 큰 이유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답은 2번입니다. 보일러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래서 이 녀석이 뭐냐면은 희생양극법이라는 녀석이에요. 자, 그래서 희생양극법이 뭐냐면은 우리가 보일러가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보일러를 만들 때 요 보일러판을 뭐로 만들죠? Fe. 철로 만들죠. 철이라는 거는 뭐 산소라든가 수분이 닿으면 쉽게 부식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지. 쌤, 그러면 철 말고 다른 금속, 부식 잘 안 되는 금속 사용하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겠지만 뭐 이 철보다 부식이 안 된다고 하면은 우리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구리 또는 뭐 스테인레스 이런 것들이 될 겁니다. 하물며 진짜 부식이 안 되는 성질을 가진 금속, 은, 금 이런 걸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한번 만들어 보자고. 그러면 이 제작비는 어떻게 감당할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가 좋은 철로 만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철의 부식 원인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이 철, Fe가 부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산소와 수분이 돼요. H2O. 요 두 녀석이 가장 큰 원인이 됩니다. 자,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산소와 수분이 철에 닿아버리면 철에 있는 전자를 훔칩니다. 전자 이온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 전자를 훔침으로써 철은 부식하게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이 전자를 뺏기게 되면 모든 금속은 부식하게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 전자를 훔치는 과정을 뭐라고 하냐면은 요거를 산화라고 해요. 그럼 반대로 전자가 되돌아오는 과정을 뭐라고 할까? 환원이라고 합니다. 자, 이때 철이라는 거는 환원이 되냐 안 되냐라는 걸로 뭐 좀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화학과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하여튼 전자가 움직인다 요것만 우리가 집중을 하자고요. 어찌되었든 산소와 수분이 쇠와 닿으면 전자를 훔치게 되고 요 과정을 산화라고 하고요.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철이라는 녀석은 부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아연이라는 금속판을 요 Fe와 연결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아연이라는 금속판이 기본적으로 요 Fe 철보다는 반응성이 좋아요. 이 반응성이 좋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철보다 아연이 전자를 더 쉽게 뺏기는 거야. 즉 산화 반응이 좋은 거지. 자, 요 산소와 수분이 닿았을 때 산화되는 속도가 아연이 훨씬 더 크다라는 소리예요. 반응성이 좋다라는 소리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연소가 쉽게 일어나려면은 반응성이 좋아야 된다 이런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말은 뭐야? 산소와 결합이 잘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뭐지되었던 이 아연판이 이 Fe 철 보일러의 그 동판보다 반응성이 좋기 때문에 전자이온이 훨씬 더 쉽게 뺏겨요. 자, 그러면 이 아연판을 철에다가 매달아 놓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아연판에 있는 전자가 이 철판 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이 철판 쪽으로 이렇게 막 이동을 해버리게 돼요. 자,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 아연판에 있는 전자가 이동함으로써 이 철에 있는 전자가 산소나 수분으로 뺏기는 게 아니고 아연판에 있는 전자가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뺏기는 형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철은 전자가 뺏겨 안 뺏겨? 안 뺏기는 거야. 지 전자는 가지고 있고 아연에서 훔쳐가지고 이쪽으로 주는 거야. 어찌되었든 이 어찌 보면은 좀 얌생이 같은 짓일 수도 있지만 여기서 뺏어가 여기 준다고. 자, 그렇다 보니까 이 철이 부식하는 게 아니고요. 아연판이 부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연판이 부식하고 나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 이게 다 부식하고 더 이상 쓸 수 없어. 그러면 아연판만 갈아버리는 거야. 그러면 어때? 철은 계속해서 부식되지 않고 유지가 되는 거죠. 요런 거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희생양극법이라고 해요. 요 녀석이 희생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아연판을 희생금속이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마그네슘 역시도 희생금속으로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모든 전자라는 녀석은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동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아연의 전자가 이쪽으로 뺏긴다라는 거는 아연판은 음극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니까 이 철판은 어떻게 되는 거야? 양극이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철판을 양극으로 만들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희생함으로써 희생 양극법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간단하죠? 이해해버리면 아주 쉬워요. 그리고 이 희생양극법을 다른 말로 음극화 보호법 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이거는 이해가죠? 왜 그럴까? 이 아연 자신은 음극화되거든. 지는 음극화하면서 요 철의 부식을 방지한다라고 해서 음극화 보호법이라고도 하고요. 요거를 양극으로 만든다라고 해서 희생 양극법이라고도 부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33번에 보일러 내부에 아연판을 매다는 가장 큰 이유는 뭐야? 2번 보일러판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 34번 보일러 수트 블로어를 사용하여 그름 제거 작업을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34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90페이지 나오는 내용이고요.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오니까 한 번씩들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보면 1번에 가급적 부하가 높을 때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이 녀석은 틀렸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수트 블로어는 부하가 50% 이상 즉 50%를 조금 넘겼을 때 시행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50% 이하일 경우에는 그 전열면에 그름을 제거하는 장치잖아. 이때 수트 블로어를 확 불었을 때 그름이 쫙 날릴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보일러 밖으로 쫙 불어줘야 되는데 부하가 50% 이하일 경우, 낮을 경우에는 얘들이 불려 나갈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부하가 50% 이상이면은 되는데 1번 같은 경우는 가급적 부하가 높을 때라고 했기 때문에 요 가급적이라는 거는 어찌되었든 부하를 높였어라 요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요 50%라는 말이 없고요. 가급적이라는 말 때문에 요 녀석은 틀린 겁니다. 그래서 1번은 틀린 거고 그 다음 2번에 보일러를 소화한 직후에 실시한다라고 돼 있는데 자, 제가 뭐라고 했어요? 보일러 운전 중 부하가 50% 이상일 때 불려 나가니까 보일러는 항시 운전 중일 때 수트 블로어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화 후에는 사용하지 말 것이라는 특징이 있었어요. 그래서 2번도 틀렸고 그 다음 3번에 흡출 통풍을 감소시킨 후 실시한다. 그름이 나오면 불어내야 되죠. 흡출 통풍이 약하면 어떻게 돼?
불려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흡출 통풍을 어느 정도 증가시켜서 실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 2, 3번 다 틀렸고 그럼 맞는 건 4번입니다. 4번에 작업 전에 분출기 내의 드레인을 충분히 제거한다. 그렇죠. 드레인을 제거해서 수격작용을 방지해 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34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자, 다음 35번 문제. 증기난방의 분류에서 응축수 환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증기난방의 환수 방식 요거 틀리면 골치 아파요. 이제는. 자, 증기난방 환수 방식 세 가지. 중, 진, 기. 이거 뭐예요? 중력환수, 진공환수, 기계환수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 응축수 환수 방식에 해당하는 것은 했으니까 답은 3번 기계환수식이 되겠죠. 자, 중진기 중에 요 녀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35번의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36번 보겠습니다. 보일러에서 분출사고 시 긴급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했네요. 이 분출사고가 뭐냐면요. 보일러가 이렇게 있으면 분출밸브라는 걸 설치해요. 그리고 보일러 내부에 뭔가 이상 현상이 생긴 거야. 그래서 압력이 이상압력 이상으로 확 올라가 버리면은 분출밸브가 탁 열려서 요 압력을 바깥으로 분출시켜 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들으니까 뭐랑 비슷해? 안전밸브랑 비슷하죠. 그래서 안전밸브 역시도 이 분출밸브 형식인 거예요. 자,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 분출사고, 분출밸브가 작동했다라는 거는 어떤 상황인 거야? 보일러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 뭐 역화라든가 논의 폭발, 이상 현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압력이 확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이 분출사고 시 긴급조치사항으로 틀린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1번 연도 댐퍼를 전개한다. 이거는 맞아요. 이 뒤쪽에 연도에 있는 댐퍼를 요 닫혀있는 걸 이렇게 열어주는 거야. 확 열어줘가지고 내부에 혹시 존재할지 모르는 미연소분이라든가 화기를 바깥으로 빼주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은 맞고, 그 다음 2번에 연소를 정지시킨다. 그렇죠. 이상이 발생했으니까 일단 연소부터 정지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압입통풍을 가동시킨다라고 돼 있는데 요 녀석이 틀렸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연소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연소실이 있는데 뭔가 이상 현상이 생겨서 긴급 상황이야. 분출밸브도 작동하고. 자, 그러면은 순간적으로 논의 폭발이 일어났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안에 미연소분이 존재할 수 있고요. 혹은 미연소분이 없더라도 불씨등이 존재할 수가 있잖아요. 자, 이때 압입통풍을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외부에 있는 공기가 순간적으로 확 많이 들어와. 그럼 이 불씨가 다시 어떻게 돼요? 확 커지면서 다시 한번 논의 폭발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압입통풍을 증가시키면 혹은 가동시키면 위험하다라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거고요. 뭐 4번 마저 보면은 급수를 계속하여 수위의 저하를 막고 보일러의 수위를 유지하도록 노력한다. 요거는 저수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그 조치사항이 되겠죠. 그래서 1, 2, 4번은 다 맞고 틀린 것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7번 보겠습니다. 배관의 높이를 관의 중심을 기준으로 표시한 기호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요 37번 문제 같은 경우는 교재 220페이지에 나왔던 내용이고요. 우측에 해설에도 잘 나옵니다. 그래서 관 중심을 기준으로 한 거를 엘리베이션 레벨이라고 해서 EL이라고 하죠. 그리고 참고적으로 우측에 해설 보면은 관의 높이 표시 EL 관 중심을 기준으로 표시 엘리베이션 레벨이고요. 그 다음에 GL 그라운드 레벨이죠. 포장된 지표면을 기준으로 표시. 그 다음 FL 플로어 레벨이죠. 1층 바닥면을 기준으로 표시. 그 다음 TOP 탑 오브 파이프라고 해서 관의 윗면을 기준으로 표시. 그 다음에 BOP 바텀 오브 파이프죠. 관의 밑면을 기준으로 표시한다라고 해서 자, 요런 문제는 보너스 문제니까 꼭 맞추셔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37번의 답은 4번이 되겠죠. 자, 다음 38번 어떤 거실의 난방부하가 5000kcal/h이고 주철제 온수 방열기로 난방할 때 필요한 방열기 쪽수는 단 방열기 1쪽당 방열 면적은 0.26m 자승이고 방열량은 표준 방열량으로 한다라고 돼 있네요. 자, 쪽수 구하는 공식 뭐 열수라고도 하는데 섹션수라고도 하고요. Q는 스몰 q 곱하기 A 곱하기 N으로 구하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Q가 뭐야? 난방부하. 스몰 q는 표준 방열량, A는 쪽당 방열 면적, N은 뭔데? 쪽수.
또는 뭐 섹션 수 이렇게 얘기했죠. 해설에 나오니까 뭐 단위까지 적어드리진 않을게요. 어찌되었든 지금 주어진 조건을 한번 넣어볼게요. 난방부하가 5000kcal/h라고 있어요. 그러면 요 대문자 Q 난방부하가 5000인 거고요. 그리고 스몰 q 표준 방열량으로 해라라고 했고 온수 방열기라고 했으니까 450이 되는 겁니다. 요 스몰 q죠. 그 다음 곱하기 A 쪽당 방열 면적 1쪽당 방열 면적이 0.26이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0.26m 자승 퍼 쪽이 되겠죠. 그 다음 곱하기 섹션수 n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여기서 n을 구하면 되는 거죠. n은 자, 요거 두 개 내려갑니다. 450. 자, 단위까지 적어 드릴게요. kcal/m 자승 hour가 되고 곱하기 0.26 요게 미터 자승 퍼 쪽이 되겠죠. 쪽당 방열 면적이니까 분의 5000 난방부하 kcal/h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단위 정리합니다. 킬로칼로리 사라질 거고요. 아워 사라질 거고요. 미터 자승 사라집니다. 그러면 쪽은 어떻게 돼? 위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 거야. 그래서 쪽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구해 보시면은 요 답이 42.73 쪽이 나와요. 근데 답은 어떻게 쓰셔야 돼? 여기서 반올림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42점 요건 7인데 요렇게 나왔다 칩시다. 42점 뭐 한 3 정도 나왔다고 42쪽이다 이렇게 쓰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은 쪽수라는 건 뭐야? 우리 방열기 쪽수라는 거는 소수점으로 설치할 수 없어. 자, 여러분 방열기 0.5개만 더 설치해 주세요. 말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 소수점이 남으면 무조건 한 개 더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1쪽을 더 플러스 시켜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답은요. 43쪽이 되겠죠. 이렇게 이제 상수로 만들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4번 43쪽이 되겠네요. 자, 다음 39번 문제. 보온재 중 흔히 스티로폴 발음 이거 완전 현장 본토 발음인데 스티로폴인데 그죠? 스티로폴이라고도 하며 그렇다고 제가 이렇게 쓴 게 아니고 문제 이렇게 나온 겁니다. 스티로폴이라고도 하며 최적의 97에서 98%가 가공으로 되어 있어 열 차단 능력이 우수하고 내수성도 뛰어난 보온재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요 스티로폴을 뭘로 만드느냐? 폴리스티렌 폼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40번 문제. 호칭지름 20A인 강관을 그림과 같이 배관할 때 엘보 사이의 파이프의 절단 길이는 해서 나오는데요. 뭐 단 보시면 20A 엘보의 끝단에서 중심까지 거리는 32mm이고 파이프의 물린 길이는 13mm다 라고 돼 있네요. 그래서 이 파이프가 뭐 일단 20A짜리 파이프라고 하고요. 뭐 길이는 보시면 250mm로 나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 나사 그 이음을 할 때 예를 들어 내가 250으로 만들고 싶어. 근데 배관을 250으로 자르면 어떻게 돼요? 배관이 이렇게 250이 되는 거야. 250이 되고 여기에다가 엘보 부속품을 연결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엘보 부속품 길이만큼 길이가 늘어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절단 길이는 250에서 우리가 계산해서 나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절단 길이를 구하라 이 소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20의 엘보의 끝단에서 중심까지 길이, 즉 요 엘보 요 끝에서 엘보 요 중심까지 요 길이가 32mm라는 거고요. 32mm. 그리고 파이프 물린 길이가 파이프 물린 뭐야? 여기 끝에서 요게 나사잖아. 나사를 꽉 조였을 때 파이프의 물린 길이가 얼마라는 거예요? 13mm다 라는 소리거든. 그러면 우리가 파이프 요 엘보 그 구멍이죠. 요 이제 홀인데 구멍의 중심에서 요 구멍의 중심까지의 거리를 250으로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파이프의 센터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엘보의 구멍이 결국 뭔데? 파이프의 센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센터에서 센터까지의 거리를 맞추기 위해 이 배관의 실제 자르는 길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양쪽에 요 길이를 빼주면 된다라는 거지. 여기 이제 가운데라고 하면은 요만큼의 공간 길이를 빼주면은 양쪽에 뺄 길이가 나온다라는 소리죠. 그럼 양쪽 요 공간의 길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자, 여기 끝에서 여기까지 그 요 나사 물린 길이. 그럼 어떻게 구해? 32 빼기
13 하면은 요 공간의 길이가 나오는 거지.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32 마이너스 13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9 되고 1. 그래서 요쪽에 뺄 길이 19. 요쪽에 뺄 길이 19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요 녀석의 길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자, 요거 정리하고 제가 뺄 길이 19라고 구했습니다. 32 빼기 13에서. 그래서 250 마이너스 19 뭐 더하기 19 요렇게 쓰셔도 되고요. 뭐 귀찮으신 분은 250 마이너스 19 해도 뭐 어쨌든 계산기로 두드리면 똑같은 값 나오죠. 자, 요렇게 해서 구해보시게 되면은 요게 답이 212mm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해설에 나와 있는 공식도 한번 보시면은 스몰 l은 요게 이제 절단 길이입니다. 파이프의 절단 길이. 자, 요 절단 길이는 대문자 L 마이너스 2에 대문자 A 마이너스 스몰 a라고 나오는데요. 요 공식 뭐 그대로 외우셔도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대문자 L이 이 전체 길이 250이란 뜻이고요. 그리고 요 대문자 A가 뭔데? 요 32mm. 그 다음에 소문자 A가 뭔데? 나사 물린 길이 13mm란 말이야. 그래서 요게 32, 13이 되는데 양쪽을 빼줘야 되니까 2를 곱한 겁니다. 그래서 빼주니까 뭐 결국은 똑같은 값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이 공식을 외우되 이해하고 외우면 더 쉽게 외워지는 거예요. 아니면 나는 그냥 요래 풀란다 이렇게 푸셔도 돼요. 저처럼. 자, 그러므로 40번의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41번 문제. 보일러 급수 성분 중 포밍과 관련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했네요. 포밍 뭐예요? 거품이거든. 이 거품이 일어나는 가장 큰 원인은 유지 성분입니다. 기름 성분들. 그래서 유지류. 자, 그러므로 41번의 답은 4번이 되고요. 나머지는 우측에 해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 42번 가정용 온수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팽창 탱크의 주된 기능은 해서 자, 요거는 이제 많이 나왔으니까 충분히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답은 4번입니다. 온수의 가열에 따른 최적 팽창 흡수. 그래서 요 팽창 탱크라는 건 주로 온수 보일러에 설치하죠. 그래서 온수 보일러 상부라든가 요 배관에다가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팽창 탱크 내부에는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있죠. 물이 가득 차 있고, 그리고 온수 보일러 계속 가열되잖아요. 그러면 온수, 물이라는 건 어때요? 밀폐된 공간 속에서 계속 가열하게 되면은 이게 부피, 최적이 계속 커진단 말이야. 근데 요런 팽창 탱크에서 어떻게 하는 거야? 요 위에 보면은 공기부가 있죠. 공기부가 있으면 최적이 이렇게 증가하게 되면 이 수위가 이렇게 증가하면서 공기부에서 이 최적을 흡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다시 온수가 식어서 최적이 돌아가면 다시 원위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최적 팽창을 흡수해주게 됩니다. 만약에 이런 팽창 탱크가 없으면 어떻게 돼? 배관 내부의 온수가 늘어났다 줄었다 늘어났다 줄었다 하면서 장치에 부하를 걸어버리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가정용 온수 보일러 등에 설치하는 팽창 탱크 주된 역할은 4번이 되는 거고, 이 외에도 뭐 불응축가스 제거라든가 개방식 팽창 탱크는 보충수를 공급해주는 역할도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42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 43번 보겠습니다. 유리솜 또는 앞면의 용도와 관계없는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이 유리솜 또는 앞면이라는 거는 단열재예요. 그럼 단열재 역할은 뭐지? 보온 보냉이란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1번, 2번, 3번에 보온재, 보냉재, 단열재는 맞고, 아닌 것은 4번에 방습재. 방습재 뭐죠? 수분을 차단하는 거. 자, 그래서 방습의 역할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43번에 틀린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44번 보겠습니다. 진공환수식 전기난방에서 리프트 피팅이란 답은 1번이 되겠죠. 저압 환수관이 진공펌프의 흡입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을 때 적용되는 이은 방법이다 라고 해서, 자, 이 보일러가 있고요. 방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공급관이면 방열기에서 이렇게 방열을 하고 나서, 열견하고 나서 이렇게 환수가 될 겁니다. 자, 이때 여기 이제 진공 펌프를 딱 설치하게 되면 요게 진공 환수식이 되는데, 이 방열기가 보일러보다 하부에 있고요. 그리고 이 입상관, 흡입근, 환수관인데 요게 이제 입상한단 말이에요. 올라오는 관이 되었을 때 밑에서 이렇게 끌어당겨야 되는데 요게 일정 길이 이상이 돼버리면 이 진공 펌프로 끌어당기기가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한 번, 뭐 이렇게 두 번 이런 식으로 나눠버리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배관하는 거를 우리가 리프트 피팅이라고 하고, 나눠서 배관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끌려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 끌려와 있기 때문에 뭐가 응축수가 그래서 여기까지 끌려와 있기 때문에 요 진공 펌프는
요 한 단의 압력, 그 흡입 압력으로도 충분히 환수를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리프트 피팅에서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게 요 1단 흡상 길이는 1.5m 이내로 한다. 요거 중요하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요 44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5번. 보일러 내면의 산 세정 시 염산을 사용하는 경우 세정액의 처리 온도와 처리 시간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요거는 좀 외워주셔야 돼요. 답은 2번 60 플러스 마이너스 5도씨로 4에서 6시간 정도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45번의 답은 2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46번. 보일러에서 역화의 발생 원인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네요. 자, 역화, 백파이어라고도 하고 화염이 뒤로 타고 들어가는 현상인데 가장 큰 이유는 미온소 분이 되는 거죠. 자, 이때 역화의 발생 원인으로 1번에 보시면 저맛이 착화가 지연되었을 경우 역화 발생합니다. 자, 이거 왜 그러냐면은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연소실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버너가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통상 보면 버너의 작동 순서는 송풍기가 돌아요. 첫 번째, 송풍기가 돌아서 어떻게 되는 거야? 내부를 프리퍼지 시키는 거지. 미온소분을 제거해 주고요. 그 다음 송풍기 돌고 나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트랜스 다다다닥 튑니다. 불꽃이 튀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연료가 쫙 분사되면서 이 화염이 한 번에 탁 붙는 거야. 근데 1번에 보시면 저맛이 착화가 지연되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트랜스가 제때 튀어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송풍기 돌고 연료가 먼저 분사가 되겠지. 그럼 연료가 들어가서 뭐 하는데, 연료가 이 내부에 존재하면 결국 이거 뭔데요? 미연소분이 되는 거고, 미연소분이 쌓여있는 상태에서 스파크가 탁 튀어버리면 화염이 거꾸로 타고 들어가면서 역화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1번은 역화의 원인 맞고요. 그 다음 2번에 보시면 연료보다 공기를 먼저 공급한 경우, 이건 뭐예요? 연료가 들어가기 전에 송풍기가 먼저 돈 거지. 이건 뭔데? 정상적인 상태야. 그래서 처음에 송풍기가 돌아서 프리퍼지를 해주고 나서 트랜스 튀고 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2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역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역화 발생 원인이 아닌 거는 2번입니다. 이건 뭔데? 프리퍼지를 해준 거지. 자, 그럼 나머지 살펴볼까요? 3번에 연료 밸브를 과대하게 급히 열었을 경우, 이것도 뭔데요? 연료가 순간적으로 많이 들어가니까 미연소분이 되고 역화를 이어집니다. 그 다음 4번에 프리퍼지가 부족한 경우, 더 말할 것도 없죠? 미연소분에 의해서 역화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46번에 역화 발생 원인이 아닌 거는 2번밖에 없네요. 자, 다음 47번 보겠습니다. 단관 중력 환수식 온수 난방에서 방열기 입구 반대편 상부에 부착하는 밸브는 이라고 해서, 자, 보일러가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방열기가 위에 있다라고 칩시다. 방열기가 이렇게 있어요. 자, 이때 공급관이 이렇게 올라가고 방열기 쪽으로 가서요. 여기서 이제 열변, 방열 다 하고 나서 이렇게 환수가 된다라고 칩시다. 주로 보면 이 온수 보일러에 많이 설치하는데, 온수 보일러 이 배관의 상부 또는 방열기 이쪽에 방열기 상부 쪽에 뭐를 설치하느냐 하면은 공기 빼기 밸브, 다른 말로 에어 벤트라고도 합니다. 요런 애들을 딱 설치를 해줘요. 자, 그거는 왜 그래요? 그 배관 안에 온수 또는 물이 지나갈 때 공기가 차 있으면 제대로 순환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공기가 결국 뭔데? 불응축 가스가 되는 거고, 이 녀석들로 인해 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으니 공기 빼기 밸브를 설치해가지고 내부에 있는 공기, 불응축 가스들을 빼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7번에 단관 중력 환수식 온수 난방에서 방열기 입구 반대편 상부에 부착하는 밸브는 3번 공기 빼기 밸브가 되겠네요. 자, 다음 48번 보겠습니다. 다른 보온재에 비하여 단열 효과가 낮으며 500도씨 이하의 파이프, 탱크, 노벽 등에 사용하는 것은 해서, 자, 요 48번 문제 같은 경우 교재 205페이지에 보시면 아주 친절하게 표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보온재는 1번 규조터가 돼요. 그래서 48번의 답은 1번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49번 문제. 보일러 유리 수명계의 유리 파손 원인과 무관한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1번
유리관 상하 콕의 중심이 일치하지 않을 때 이건 뭐예요? 설치 불량이야. 그로 인해서 유리 수명계 파손될 수 있죠.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유리가 알칼리 부식 등에 의해 노화되었을 경우 이때도 파손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3번에 유리관 상하 콕의 너트를 너무 조였을 경우 필요 이상으로 너무 조이면 어떻게 돼? 유리판이 꽉 압착되면서 잘못하면 탁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1, 2, 3번은 다 파손될 수가 있고요. 그 4번에 보시면 증기의 압력을 갑자기 올렸을 때라고 돼 있는데 이때는 웬만하면 파손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보일러가 이렇게 있을 때 이 유리 수명계는 이쪽 편에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보일러 동체가 이렇게 있으면 안에 급수가 차 있겠죠. 여기서 유리 수명계 쪽으로 바로 연결하는 게 아니고 뭘 거치는 거야? 여기 이제 수주관이라는 녀석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이 수주관에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리수명계로 들어가는 그 압력을 순간적으로 흡수해주고 그리고 급수에 섞여 있을지 모르는 이물질들을 이렇게 드레인시켜서 제거해주게 되죠. 이물질이 들어가면 정확한 수위 판단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유리수명계 같은 경우는 증기 압력에 의해서 깨지는 경우는 잘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49번에 유리 수명계가 파손되는 원인과 무관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50번 문제. 방열기의 표준 방열량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해가지고 제가 우측 해설의 표로 아주 잘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이 녀석이 우리 상당 방열 면적 배울 때 나왔던 표인데 틀린 것은 해서 한번 보면 1번에 증기의 경우 게이지 압력 1kg/제곱센치 온도 80도씨로 공급하는 것이다 라고 돼 있는데요. 우측 그 표에 보시면 증기 방열기 같은 경우 열매 온도 몇 도씨 돼 있어요? 102도씨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50번에 틀린 거는 1번이 되는 거예요. 80도씨가 아니고 102도씨. 나머지는 맞으니까 한 번씩 더 읽어보세요. 자, 다음 51번 문제. 건물을 구성하는 구조체, 즉 바닥, 벽 등에 난방용 코일을 묶고 답 나왔네요. 묶는다. 뭐예요? 복사난방. 그래서 묶고 열매체를 통과시켜 난방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이제 건물이 있으면 벽이라든가 바닥 또는 천장 등에다가 패널 또는 방열관, 코일이라고 하죠. 이런 거를 매설하는 난방을 복사난방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매설했기 때문에 이 복사열, 즉 방사열에 의해서만 그 난방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걸 복사난방이라고 하고 이 복사난방의 가장 큰 특징은 뭐예요? 은은하게 데워지고 은은하게 식기 때문에 쾌감도가 좋다. 그럼 가장 큰 단점은 뭔데? 순간적으로 부하에 대응하기는 어렵다. 은은하게 데워지기 때문에. 자, 그래서 51번의 답은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52번. 점화전 댐퍼를 열고 노내와 연도에 체류하고 있는 가연성 가스를 송풍기로 치출시키는 작업. 자, 요건 뭡니까? 점화 전에 행하는 거는 프리퍼지. 답은 3번이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운전 끝나고 운전 후에 행하는 작업은 포스트퍼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은 점화 전이니까 답은 3번 프리퍼지가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53번 보겠습니다. 보일러 수중의 경도 성분을 슬러지로 만들기 위하여 사용하는 첨관제는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말하는 경도 성분이라는 게 뭐냐면은 쉽게 말하면 스케일이에요. 스케일. 그럼 쌤 스케일은 뭔데요? 그 이물질은 이물질인데 딱딱한 녀석들 있잖아. 그래서 이 스케일 같은 경우는 워낙에 딱딱하기 때문에 동체에 들러붙어 버리면 잘 안 떨어져요. 그럼 망치도 두드려도 막 잘 안 떨어져.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슬러지 상태로 바꿔줘야 돼요. 이 슬러지라는 건 뭐냐면 물렁물렁한 그 이물질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슬러지 상태로 만들면 어떻게 돼? 내부를 세관할 때 이 녀석들이 이렇게 쫙 씻겨져 나온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스케일을 슬러지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첨관제는 뭐냐? 스케일 딱딱한 녀석을 연하게 만든다. 슬러지 상태로. 그래서 연화제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53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4번 지역난방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이 지역난방이라는 게 뭐예요? 쉽게 얘기하면 대규모 난방시설, 그리고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용어로는 지역난방공사가 되겠죠. 자, 이런 지역난방공사와 같은 대규모 난방시설에서 난방을 해가지고 그 온수라든가 증기를 일정 지역
또는 뭐 단지 쪽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거를 지역 난방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지역 난방의 특징을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했으니까 한번 보면 1번에 설비가 길어짐으로 배관 손실이 있다. 맞죠? 이 원하는 지역까지 배관으로 이렇게 이송을 시켜야 되는데 배관이 길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한 방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1번 맞고, 그 다음 2번에 초기 시설 투자비가 높다. 맞죠? 이거 뭔데? 대규모 난방 시설이거든. 그래서 초기 시설비는 엄청나게 비쌀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 2번 다 맞고, 그 다음 3번에 보시면 개개 건물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라고 돼 있는데 요 녀석이 틀린 겁니다. 왜 그래요? 이 지역난방공사에서 고온수 또는 증기를 바로 보내주기 때문에 각 실에 필요한 방열기만 있으면 되고요. 별도의 난방시설, 보일러가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개개 건물의 공간을 많이 차지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적게 차지한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틀린 건 3번이고요. 4번에 한번 보면은 대기오염의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 요것도 맞는 거죠. 왜 그래요? 이 대규모 난방시설과 함께 뭐도 설치되는 거야? 정화, 시설 역시도 같이 설치하기 때문에 대기오염의 방지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54번에 틀린 것은 3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55번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의 목표 에너지 단위를 가장 옳게 설명한 것은 해서, 자 55번 같은 경우는 교재 262페이지에 네모 6번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3번이죠. 에너지를 사용하여 만드는 제품의 단위당 에너지 사용 목표량. 자, 그 다음 56번 다음은 저탄소 녹색 성장 기본법에 명시된 용어의 뜻이다. 갈로 안에 알맞은 것은 이라고 돼 있네요. 자, 56번 같은 경우는 교재 227페이지 거기에 동그라미 9번에 보시면 온실가스라고 나와요. 그래서 쭉 읽어 드릴게요. 온실가스란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항 및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을 말한다 라고 해서 56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이산화탄소 적외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57번 보겠습니다. 에너지 이용 합리화법상 에너지의 최저 소비 효율 기준에 미달하는 효율 관리 기자재의 생산 또는 판매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 기준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판매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라고 합니다. 57번 같은 경우는 교재 285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판매 금지 명령을 위반한 자 같은 경우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해가지고 57번의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다음 58번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대상 기기의 계속 사용 검사 신청서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 며칠 전까지 제출해야 하는가? 자, 58번 같은 경우 교재 270페이지에 5번에 검사 신청서라고 있어요. 검사 신청서. 여기에 동그라미 2번 항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8번 같은 경우 계속 사용 검사 신청서는 10일 전까지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9번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청정에너지의 사용 및 보급을 확대하여 녹색기술 연구개발, 탄소 흡수원 확충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를 적정 수준 이하로 줄이는 것에 대한 정의로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59번 문제 이 녀석은 227페이지에 보시면 제2조 용어 정리 갈로 반갈로 1의 저탄소의 이제 뜻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59번에 보시면 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저탄소.
자, 그다음에 60번 특정 열사용 기자재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검사 대상 기기를 폐기한 경우에는 폐기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폐기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는가? 자, 이거는 우측의 해설 좀 참고를 해주세요. 그래서 해설 한번 읽어보면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사항에서 검사 대상 기기 폐기 처분 신고, 검사 대상 기기 사용 중지 신고, 검사 대상 기기 설치자 변경 신고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죠. 요건 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0번 같은 경우는 1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도 마치도록 하고요. 본 강의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